북한 문제 어떻게 하죠? 완전히 교착 상태에 있고 저는 정권 바뀌면 후다닥 다 할 줄 알았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져요? 그러니까 사드에 가려지고 트럼프에 가려지고 하면서 북한 문제가 진짜 눈에 띄질 않더라고요. 교수님이 좀 눈에 띄게 좀 해주시죠. 저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고민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이 어떤 거였냐면 최근 한 2, 3년 동안 북한이 요구해왔던 남북관계 어떤 모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식량난에 빠졌을 때 우리가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2015년에 북한이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인도적 지원보다는 앞으로는 개발 협력을 하자.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했었어요. 2015년에? 2015년 초에. 야, 그건 내 주장은 비슷한데 종북 좌빨인가? 우리 측의 민간단체와의 심양 회의에서 이제 이미 당시 북한 민화협이 인도적 지원은 이제 필요 없다, 사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당에 가서 얘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먹고 살만 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근근이라도 어떻게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한다는 게 오히려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걸 당에 가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개발 협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고 여러 차례 저도 강조한 바가 있었는데 의미심장한. 근데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접촉 승인이 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개발 협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눈에 안 띄고요. 대체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있었습니다. 이건 뭐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관계를 개선하는데 작은 어떤 일부터 시작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는 있으나 그러나 북한이 봤을 때는 자신들의 요구하고 다르고요. 요걸 또 다르게 또 표현하면 북한이 새 정부하고는 어떤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규모의 일들을 하고 싶은 것인데 가장 중요한 남북의 합의 6.15와 14선언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명 없이 바로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자라고 이제 손을 내밀었을 때 북한으로서는 매우 난감해하는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도 비쳤습니다. 지난 6월 6일 노동신문도 그렇고 6월 8일 그 우리민족끼리 그 기사도 그렇고 그 통일의 대강은 6.15와 14다. 그거에 대해 당신도 입장을 분명히 해라. 이걸 분명히 해라. 계승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요. 이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계승하는 게 기본 원칙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당연하지만. 우리의 보수라고 하는 이 수구 세력들의 반발, 비판 이런 게 들어서 입장 얘기를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지난 정부 뭐 딱히 누구라고 입에 올리기도 그렇습니다만 이 지난 정부의 대북 공약에서도 6.15 14를 계승한다고 했어요. 다만 왜 딱히 입에 올리기도 그래요? 누군데? 최순실? 박근혜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서 이제. 부구후 그래요, 부구후. 왜냐하면은 공약으로만 내놨지 어떤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입에 올리기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진짜 부구후 박근혜 그러니까 한 200년 전 인물 같네 표현하는 느낌이. 묘하네 기분이. 그쵸, 김 박사님. 그 얼굴도 그냥 굉장히 낯설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잠깐 한 달 뒤인데, 한 달 전인데. 근데 지금 이제 남북 간에는 예열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워밍업. 그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북한과 남한의 남북 관계를 푸는 접근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로 상대방을 간보기를 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 한반도 중심 문제 전문가인 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문제 전문가예요. 남북 문제가 저는 한반도 중심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핵심 문제라고도 가끔은 핵심 문제라고도 하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남북 관계를 푸는데 이게 얼마만큼 새 정부가 지속 가능하게 남북 관계를 풀 수 있을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6.15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뭐 14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뭐 남한 정부가 제안했던 것들을 북한이 슬쩍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지속 안 되면은 그걸 받은 북한의 책임자들은 또 문책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된다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남북 대화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당국간 회담이라든가 민간 회담이라든가 할 때마다 항상 제기했던 것은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가 먼저 풀려야지 그 다음 문제가 근본 풀린다. 문제가 뭐예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항상 다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남북 당국간 회담 할 때는 근본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본부 폐지, 근본 문제. 근본 문제. 발음이 안 되나? 북한 용어입니다. 이거는 근본 문제. 근본 문제. 북한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항상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근본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된다고 북한이 제안하는 거는 나 봐, 근부라고 썼어, 근부. 근부가 뭐지? 의금부.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민간 교류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북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6.15와 14에 대한 이행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에 반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남북한이 서로 합의할 수 있고 우리 남한 내부에서도 쉽게 합의할 수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능한 것들을 먼저 찾아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민간단체들이 지금 제안했던 것들을 정부가 승인한 거죠. 예를 들면은 말라리아 공동 방역 문제라든가 종교인 평양 방문 문제라든가 남북 공동 종교 행사 문제라든가 6.15 행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단체가 정부의 북한 접촉 승인을 하니까 우리 정부가 그걸 다 승인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제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왔어요? 다 승인해줬죠. 오. 그래서 민간 차원 이런 접촉을 통해서 접촉 이면을 확대해 나가자. 이게 이제 남한 정부의 생각인 거죠. 예. 근데 뜻밖의 북한이 이걸 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아, 지금 국민들이 지난 30일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던 네. 거예요? 왜 굉장히 신문 기사도 안 났지? 기사를 안 보셨던 것 같습니다. 났어요? 기사가 좀 신문 기사도 났는데요. 봤어요? 못 봤는데요, 저는. 근데 지금 그 통일부 쪽의 수장이라든가 핵심 어떤 파워 엘리트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새 정부 들어서 그 통일부에서 한 15개 정도 사업이 승인이 됐거든요. 통일부 차관은 네. 지금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관도 아직 있죠. 새로 바꾸질 그렇죠. 않았을 뿐이지. 네, 맞아. 옛날 박근혜 때 홍영표가 장관이 하고 있는 거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환경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지금 우리 김창수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그 한계가 있는데 환경이 뭐냐면 지금 북한이 계속 그 도발적 행동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왜 계속 쏴? 그 네, 그래서 지금 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벌써 그 6차례인가요? 이렇게 뭐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아주 그냥 다종다양한 미사일을 실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유엔에서 결의안이 최근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6월 2일입니다. 네. 그 23565 그 새로운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매우 졸속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과거 작년의 결의안 같은 경우에 무려 한 40페이지씩 이렇게 되는 결의안인데 예. 이번에 결의안 2페이지밖에 안 되고 이제 부록까지 합쳐야 뭐 너댓 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기 이유가 때문에 있죠. 이게 작년처럼 40페이지로 이렇게 길면 트럼프가 못 읽으니까 두 페이지를 간단하게 해야지 있지. 그래서 아마 이번 결의안은 그 북한의 중장거리 로켓 개발 가능성에 대한 어떤 미국의 어떤 경계심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ICBM이죠.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을 만한 내용만 담은 뭐 그런 어떤 소규모의 그런 결의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바로 결의안이 통과된 6월 2일 즈음에 북한의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 민간단체에게 뭐 초청장도 보내고 그랬습니다만 예. 6월 2일이 지나면서 북한의 입장이 급선회하고 우리의 어떤 대북 그 접촉에 대해서 어떤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서로 기싸움도 기싸움입니다만 환경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이어지는 이런 패턴 속에서는 그런 사소한 어떤 사업들 전개 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사소하다고 표현해서 그러니까 작은 사업들을 전개 나가는데 매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거나 작은 거나 도찐 거지. 그러니까 일단 자꾸 미사일을 쏴대는 거는 뭐라고 보세요? 미국한테 근데 계속 나를 쳐다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건 교수인가요? 그 연대 네.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 들어가 있죠. 네. 그분이 통일 문제나 이런 남북 문제 좀 관장하나요? 최종근 교수는 연대 교수인데 예. 이제 동북 안보 전문가고 예.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은 또 미국 문제 전문하는 김준현 교수님. 예. 네, 아니 두 분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아니, 최종근 교수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최종훈 교수가 왜 그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문제를 총괄한다고 중앙일보에 인터뷰 기사 나왔던데. 예, 그렇죠. 예. 예. 문정인 특보께서 이제 총회하는 제자가 제자인가 맞나요? 제자죠. 예, 석사 논문 지도한. 그런데 예. 이제 그 기사를 봤더니 뭐라 그랬냐면 한 라인이 없어서 미사일 발사가 기술적 단계를 실험한 건지 진짜 무력 시위를 통해서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아무것도 알 없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잘 모르겠으면 진중환 교수한테 와서 물어보든지. 뭐 저도 그까지 다 알긴 어렵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5월 14일부터 지난 그 6월 초까지의 미사일 실험 과정들을 보면 똑같은 미사일을 발사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거리부터 단거리, 그다음에 뭐 지대함, 순항 미사일, 요격 미사일, 전략 그 정밀 유도 미사일 다 여러 가지 미사일을 다 실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지난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정거리별로 실험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그 사정거리는 길지 않더라도 예. 정밀하고 요격하고 그다음에 함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미사일들을 실험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그럼 기술적 진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거로 보인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 5월 29일 날 실험한 것인가요? 5월 28일 아마 일요일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지대함 미사일로 보여지는 미사일이 스커드 계열로 보여지는데 사거리로 보면 예. 450km를 그 겨냥해서 쐈는데 오차 범위가 7m밖에 안 났다고 주장하거든요. 북한의 주장이네. 주장이죠. 그게 영상으로 공개가 되는데 컴퓨터 모니터에 미사일이 날아가는 궤도와 목표 궤도가 나중에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 450.007km로 정확히 숫자가 나오는 게 이제 그 보여집니다. 그걸 이제 홍보를 했는데 매우 정밀한 그런 미사일들을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북한이 대외적으로도 과시하고 본인들도 그걸 실험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차 범위가 7m가 난 거네요, 그럼? 7m라 그러면 거의 그 카메라를 찍고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 수준의 오차 범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450.007이니까 이 007 작전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쏘는데 7m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니까. 이야, 그럼 비 오네 집었었는데 비 옆쪽에 떨어진 거야. 그런 거죠. 그런 셈이네. 오, 살벌해. 우리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크루즈 미사일은 뭐 북한하고 막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 막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김정은의 집무실 창문을 향해서 맞출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많은 데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거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 일정이라든가 국제사회 일정에 맞춰서 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 보면은 무슨 뭐 문재인을 실험하기 위해서 쐈다. 뭐 또는 뭐 국제사회에서 중국에서 무슨 1대1로 포럼이 있으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쐈다. 뭘 하기 위해서 쐈다. 막 이런 식으로 주변의 정치 일정 상황에 맞춰서 북한이 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결과적으로 그런 거지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실제로 북한이 왜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한 것들을 쭉 봤더니요. 북한이 안 한 해가 없어요. 안 한 달이 없어요. 매달 하는 겁니다. 해왔어요. 11월 달만 없던가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월 달에 하면은 뭐 때문에 했다. 외부 행사에 맞춰가지고 또 2월 달에 하면은 외부 행사에 뭐 때문에 했다. 이런 억지로 식으로 이유를 찾는 거죠. 해서 그러면은 북한이 왜 미사일을 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는 거죠. 저는 그동안에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북한은 자기 목표를 가지고 자기 시간표를 짜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해서 ICBM을 가지고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그런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을 겨냥해서 미국과 협상을 해서 얻어내겠다는 게 이게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리고 이걸 향해 나가는데 자기 시간표가 있다. 그리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미사일 실험을 하는 거라는 거고요. 그 ICBM을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는 엔진을 그렇게 만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엔진을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이게 대기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 진희견 교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다종한 미사일을 지금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엔진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새로운 엔진 성능 개량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3월에 막 이렇게 그 기술자도 얻고 뛴 게 3.18. 18일. 3.18 혁명이라고 불렀던.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대기권 재진입 실험을 또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재밌는 거는 얼마 전에도 서울을 방문했던 미국 미사일 방어청 청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북한은 이미 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언론도 자신들의 미사일은 이미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장 이야기는 조심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과정된 거고 북한의 이야기는
뻥치기 위해서 과장된 거고 그래서 쌍방이 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그렇게 기술이 계속 지금 개량되고 계속 있다. 진보하고 있다.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로 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마지막 그러면은 완성 단계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완성. 예. 그죠? 그 다음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부차적인 것들은 진인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북한 스스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사일들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거리로 본다면은 일단은 남한용, 일본용, 그다음에 태평양에 있는 미군 기지용, 그다음에 미 본토까지 가는 용도 이렇게 거리별로는 이런 다양한 사정거리를 가지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희관 교수님 말씀하셨죠. 크루즈 미사일을 지금 얼마 전에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크루즈 미사일은 용도별로 또 다종화 미사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용도라는 거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자꾸 동해에서 실험을 하니까 그런 항공모함을 겨냥하는 그런 크루즈 미사일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아무튼 간에 현재 그런 어떤 ICBM을 목적으로 하면서 북한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의 위협을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다종화된 그런 미사일을 지금 만들고 있고 이게 지금 명백하게 현재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엊그제 그 순항 미사일도 그렇습니다만 더 위력적이었던 건 아까 말씀드린 정밀유도 미사일 450.007km를 날아갔다는 그 정밀유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해상에 있는 항공모함을 정밀하게 요격할 수 있는 아하, 예. 그것도 그러네. 부산항 한반도 주변에 들어온 미국의 그러네요. 항모가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력적이다 이런 그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창수 원장님 말씀 중에 조금 더 보완을 하면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고 태평양 사령부를 겨냥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현재는 그 화성 12형이 알라스카하고 하와이까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화성 12형이 언제 발사한 그게 거예요? 3.18 혁명 엔진을 달아서 5월 14일 날인가 아마 발사된 걸로 대선 알고 이후에 있는데 발사됐던 대선 거예요. 이후에 맞아, 발사된 첫 건데 번째 대선 이후 첫 번째 갖고 그게 국가 바로 그 NSC 소집에서 김관진에게 직접 보고하라 그래라. 그렇죠, 그겁니다. 그게 이제 고도 가장 2,000km 넘게 올라갔다는 가장 큰 거죠. 엔진을 달고 그때 이때 그 사드 예. 내기 숨겨 있는 거 그래갖고 예. 사드라 그랬잖아. 그거 얘기도 안 했다 그런 거 아니야? 예. 첫 번째 기회 때. 예.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안 할 데가 없는 게 이제 우리 김 원장님 지적대로 맞는데 재밌는 거는 김일성 생일 전후로는 안 합니다. 예. 보통 김정일 생일 전에 뭔가를 하고 나서 김일성 생일 2월 16일부터 4월 15일 전후로 예. 이때는 그런 대규모 도발이 거의 없는. 그래서 4월 15일이 좀 지나야지만 보통 근데 뭔가 생일 전에 2월 16일 전에 보통 며칠 2월 16일 전에 그다음 4월 15일 며칠 전에 이럴 때 하는 게 통상적인 예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4월 15일 전에도 할 거다라고 말들은 많았는데 결국 안 했잖아요. 4월 달에는 거의 큰 행사를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주로 김일성 태양절 행사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집중을 할 여력이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3.18 엔진 실험 이후에 무려 5월 14일까지 2달 가까이 실험을 안 했어요. 예. 이거 뭐 마치 우리 대통령 선거를 기다린 거라고 보긴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건 김일성 생일을 전후해서는 하지 북한의 않는다. 군부라든가 로켓 전략 사령부도 이 사람들도 쉬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약 2달을 보내고 나서 5월 14일부터 이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사일 실험하는 빈도를 보면 거의 매주 주말마다 지금 하고 있어서 과거의 빈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좀 가속화하는 것 같아요. 뭔가 가열차게. 그래서 마치 빨리 하고 나서 쉬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예측도 들거든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기술이 거의 완벽 단계에서 마지막 실험 단계로 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6.15와 14를 북한이 무엇보다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네. 14 10주년하고 74 45주년 특히 이제 올 신년사에서부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14를 준비하려면 사전에 북한과 남한과 충분한 공감과 교감과 서로 어떤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것인데. 14, 10주년이 됐네. 벌써 2007년이니까. 예. 그래서 올해 신년사부터 이제 14, 10주년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7.4남북 공동성명 45주년 얘기하는 건 그건 예의상 붙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14선언을 제대로 기념하려면
사전에 남한하고 어떤 여러 가지 그 공감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 그런 일을 치러나간다는 건 어렵다고 보여지고 조만간에 그 기술 개발된 미사일들을 다 실험을 해놓고 어느 정도 그 휴지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도 좀 해볼 수 만들어 있을 것 놓고 같습니다. 먼저 쏴놓고 다 발사 실험해놓고. 그러려면 좀 빨리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임박하고 그다음 이제 저거를 그 쇼핑몰에 팔겠죠. 이런 리스. 왜냐하면 지금 미사일 수출도 큰 수입원이니까. 시험 평가가 끝났다. 뭐 저기 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불가능한. 근데 교수님은 왜 주로 노동신문 분석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새 정부 출범 전후로 해가지고 노동신문에 뭐 사설이나 아니면 자기네 입장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의 입장문이나 이런 것들이 예. 이 정권을 바라보는 어떤 북한의 입장이나 시각 같은 게 좀 잡히시는 게 있어요? 보통 그 새 정부가 출범하면요. 과거 뭐 박근혜, 이명박 그전 정부도 보면 북한이 상당 기간은 좀 그 조용히 입 다물고 네. 기다리는 편입니다. 관찰을 하는 거구나. 관찰하고 야. 원칙과 어떤 입장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예. 보통 몇 달은 좀 기다리거든요. 허니문 기간을 주는군요. 허니문 기간이 사실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입장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은 통일부에서 네. 첫 청와대 업무 보고를 하거나 아하. 아니면 우리 군부에서 매우 도발적인 발언이 나타나거나 그랬을 때 이제 반응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문정부는 통일부 수장이 아직 없고요. 네. 그 통일부 업무 보고가 사실상 아직 네.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만 그래서 상당히 좀 조용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어떤 강경한 입장, 네. 단호한 입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의 방침이라기보다는 국가기관인 조평통 네. 그다음에 조평통에서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이제 좀 사이드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개인의 논평이나 개인의 컬럼을 가지고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개인 수준에서 현재는 시작했고 지금은 예. 아직 낮은 수준에서 일부 좀 비판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괴라고 계속 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한마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는 다른 정부 출범했을 때보다도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한의 일종의 그 어떤 피플 파워, 촛불 혁명에서 된 거에 가지고 새 정부가 과거에 우리가 말했던 뭐 적폐청산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나 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정부 출범할 때보다도 조금 더 많은 기사를 쓰긴 썼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게 자기 내부적으로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어떤 그 시민혁명, 뭐 피플 파워 이런 것에서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들을 너무 또 많이 강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아까 그 미사일 문제 제가 조금 몇 가지만 더 좀 보완을 하고 싶어서요. 북한도 우리 촛불혁명으로 정권 유체된 거에 대해서 놀라워하나? 매우 놀라워. 그거 보도를 하던데요? 보도를 엄청 많이 초기하고 했고요. 후기가 달라요. 보도가. 뭐 당시 촛불혁명 당시에 이제 칼라 화보로 아. 엄청나게 많이 사진을 노동신문에 게재하고 뭐라고 그랬습니다. 쓸까요? 그 저기 헌재에서 파면한 것도 딱 그것도 가장 메인 중요한 뉴스에 내용은 나오던데. 이제 박근혜 정권의 실정, 국정농단 여기다 이제 비난 비판. 그 남조선 인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광화문 사진을 연일 게재하다시피 했었습니다. 뭐 남조선 인민들이 종북 좌파 주도하여 그 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왜곡하진 않아요? 전혀 그렇게 하진 않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예전에는. 뭐 어디 그 주소까지 대면서 그 네. 주소에 있는 사람이 뭐 인터뷰한 것처럼. 예, 그렇게 하고 또 북한을 찬양한다 막 그렇게 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거 진짜 네. 우리 김 원장님 말씀대로 예전에 그 제가 이제 다른 어떤 기사를 찾다 보니까 예. 제주도의 어느 동의 주민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어디 공원 팔각정 올라와서 김일성 수령을 찬양했다. 근데 그 행정구역이 제주도에 없더라고요. 그게 청주에 있는 행정구역. 그걸 제주도에 갖다가 붙여요. 네, 제주도에 갖다가 행정구역도 지들 마음대로 개편하는 거야? 네, 그 60년대 노동신문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런 식의 좀 얘기들이 있었는데 재밌네. 지금은 뭐 북한도 또 남한하고 워낙 교류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런 그 엉뚱한 이야기는 삼가하는 것으로 아니 그렇게 누가 보여집니다. 그 서울에 있는 통일문제 전문가가 이렇게 발언했다 그러면 봤더니 김창수 박사 같은데 자세히 봤더니 비슷한데 사람 어떻게 얼굴 갖다가 그려놓고 제가 알기로는 김창수 원장님 아직은 올라오질 않으셨는데 예. 제가 잘 알고 있는 몇몇 학자님들 같은 경우 노동신문 마지막 6면에 또는 5면에 이름이 실리고 그러는 경우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이제 2012년 12월에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했을 때 그때 이제 국제사회가 들끓고 있을 때 이제 국내 학자들 중에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을 너무 그 민감하게 바라봐서 안 된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좀 냉철하게 봐야 된다. 이제 그걸 그대로 인용을 했더라고요. 뭐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 어느 연구소에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알려드렸죠. 노동신문에 실렸다고. 그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비판한 거로 이렇게 하는 건 무슨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북한의 광명성 2호라는 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체가 될 수 있는 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게 사실이죠. 사실인데 그거는 사실이나 위험하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민감하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가지고 한반도를 위기로 빠뜨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하신 학자분들이 계신데 그걸 또 노동신문에서 잘 활용을 하는데 뭐 틀리게 인용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뭐 팩트 그대로 인용을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이제는 남북이 교류되니까 그런 건 또 조심해요?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은 국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글로 쓰는 것들을 북한의 기관에서 이제 꼼꼼히 다 리뷰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팟캐스트도 좀 잘 들어라. 민화협 조평통 동무들. 내일자 저 노동신문에다가 인용하라고 봉도사가 이렇게. 아니 그리고 팟캐스트 중에 통일 문제 유일한데 유일한 우리밖에 없다고 또 남조선. 저는 뭐 거의 100% 확실합니다. 잘 듣고 있을 거라고. 근데 보도 안 해주는 게 봉도사님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이명박 역도의 최대 피해자인 정봉주 동지가 계속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남조선 인민들의 봉기를 촉구하고 있다. 그 성도 봉씨다. 그래서 빨리 복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순간 끝나는 거지. 빨리 이제. 봉건이 돼야 된다. 아니 그 북한의 그 조국통일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연구원이랑 이름이 비슷한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전문 인력이 배치돼 있고 진짜 그 국내의 그 작은 기관의 열간지까지도 다 인정하고 분석을 합니다. 조국통일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다고요? 예. 누구 산하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어디 조평통 산하에 조평통 산하인 걸로 보이는데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통전부 산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 그 산하로 보여지는데 저 뭐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쓴 글도 그쪽에서 읽고 비판을 하는 그런 걸 그 어떤 쪽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오, 약간 무서워지네. 어떻게 비판을 해요? 자기들이 논문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예를 들면 뭐 제가 그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썼더니 그 함부로 우리 존엄한 체제를 비난하지 마라. 쇼도 모르면서. 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와서 함부로는 아니지만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세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또 한번 비판하시죠. 몇 월 며칠 조선. 근데 저만이 아니라 그때 이제 여러 개의 언론 매체를 그쪽에서 이제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온 걸 봤는데 그게 이미 한 20년 전, 15년 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창수동무가 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시는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 들의 반발, 비판 이런 게 들어서 입장 얘기를 아니, 그 사실은 그 지난 정부 뭐 딱히 누구라고 입에 올리기도 그렇습니다만 이 지난 정부의 대북 공약에서도 6.15 14를 계승한다고 했어요. 다만 왜 딱히 입에 올리기도 그래요? 누군데? 뭐 최순실? 박근혜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서 이제. 부구후 그래요, 부구후. 왜냐하면은 공약으로만 내놨지 어떤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입에 올리기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진짜 부구후 박근혜 그러니까 한 200년 전 인물 같네 표현하는 느낌이. 묘하네 기분이. 그쵸, 김 박사님. 그 얼굴도 그냥 굉장히 낯설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잠깐 한 달 뒤인데, 한 달 전인데. 근데 지금 이제 남북 간에는 예열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워밍업. 예, 그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북한과 남한의 남북 관계를 푸는 접근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로 상대방을 간보기를 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 한반도 중심문제 전문가인 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문제 전문가예요. 네, 남북 문제가 저는 한반도 중심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핵심 문제라고도 가끔은 핵심 문제라고도 하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남북 관계를 푸는데 이게 얼마만큼 새 정부가 지속 가능하게 남북 관계를 풀 수 있을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6.15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뭐 14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뭐 남한 정부가 제안했던 것들을 북한이 슬쩍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지속 안 되면은 그걸 받은 북한의 책임자들은 또 문책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된다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남북 대화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북한이 당국간 회담이라든가 민간 회담이라든가 할 때마다 항상 제기했던 것은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가 먼저 풀려야지 그 다음 문제가 근본 풀린다. 문제가 뭐예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항상 다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남북 당국간 회담 할 때는 근본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본부 폐지, 근부? 근본 문제. 근본 문제. 발음이 안 되나? 북한 용어입니다. 이거는 근본 문제. 근본 문제. 네, 북한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항상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근본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된다고 북한이 제안하는 거는 나 봐, 근부라고 썼어, 근부. 근부가 뭐지? 의금부.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민간 교류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북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6.15와 14에 대한 이행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에 반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남북한이 서로 합의할 수 있고 우리 남한 내부에서도 쉽게 합의할 수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능한 것들을 먼저 찾아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민간단체들이 지금 제안했던 것들을 정부가 승인한 거죠. 예를 들면은 말라리아 공동 방역 문제라든가 종교인 평양 방문 문제라든가 남북 공동 종교 행사 문제라든가 유교 행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단체가 정부의 북한 접촉 승인을 하니까 우리 정부가 그걸 다 승인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제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왔어요? 다 승인해줬죠. 오. 그래서 민간 차원 이런 접촉을 통해서 접촉 인면을 확대해 나가자. 이게 이제 남한 정부의 생각인 거죠. 예. 근데 뜻밖의 북한이 이걸 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아, 지금 국민들이 지난 30일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던 네. 거예요? 왜 굉장히 신문 기사도 안 났지? 기사를 안 보셨던 것 같습니다. 났어요? 기사가 좀 신문 기사도 났는데요. 봤어요? 못 봤는데요, 저는. 근데 지금 그 통일부 쪽의 수장이라든가 핵심 어떤 파워 엘리트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새 정부 들어서 그 통일부에서 한 15개 정도 사업이 승인이 됐거든요. 통일부 차관은 네. 지금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관도 아직 있죠. 새로 바꾸질 그렇죠. 않았을 뿐이지. 네, 맞아. 옛날 박근혜 때 홍영표가 장관이 하고 있는 거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환경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지금 우리 김창수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그 한계가 있는데 환경이 뭐냐면 지금 북한이 계속 그 도발적 행동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왜 계속 쏴? 그 네, 그래서 지금 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벌써 그 6차례인가요? 이렇게 뭐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아주 그냥 다종다양한 미사일을 실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유엔에서 결의안이 최근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6월 2일입니다. 네. 그 23565 그 새로운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매우 졸속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과거 작년의 결의안 같은 경우에 무려 한 40페이지씩 이렇게 되는 결의안인데 예. 이번에 결의안 2페이지밖에 안 되고 이제 불호까지 합쳐야 뭐 너댓 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기 이유가 때문에 있죠. 이게 작년처럼 40페이지로 이렇게 길면 트럼프가 못 읽으니까 두 페이지를 간단하게 해야지 있지. 그래서 아마 이번 결의안은 그 북한의 중장거리 로켓 개발 가능성에 대한 어떤 미국의 어떤 경계심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ICBM이죠.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을 만한 내용만 담은 뭐 그런 어떤 소규모의 그런 결의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바로 결의안이 통과된 6월 2일쯤에 북한의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 민간단체에게 뭐 초청장도 보내고 그랬습니다만 예. 6월 2일이 지나면서 북한의 입장이 급선회하고 우리의 어떤 대북 그 접촉에 대해서 어떤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서로 기싸움도 기싸움입니다만 환경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이어지는 이런 패턴 속에서는 그런 사소한 어떤 사업들 전개 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사소하다고 표현해서 그러니까 작은 사업들을 전개 나가는데 매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거나 작은 거나 도찐 거지. 그러니까 일단 자꾸 미사일을 쏴대는 거는 뭐라고 보세요? 미국한테 아니, 근데 계속 나를 쳐다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건 교수인가요? 그 연대 네.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 들어가 있죠. 네. 그분이 통일 문제나 이런 남북 문제 좀 관장하나요? 최종근 교수는 연대 교수인데 예. 이제 동북아 안보 전문가고 예.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은 또 미국 문제 전문하는 김준현 교수님. 예. 네, 아니 두 분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아니, 최종근 교수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최종훈 교수가 왜 그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문제를 총괄한다고 중앙일보에
인터뷰 기사 나왔던데. 아, 예, 그렇죠. 예. 예. 문정인 특보께서 이제 총애하는 제자가 제자인가 맞나요? 제자죠. 예, 석사 논문 지도한. 그런데 예. 이제 그 기사를 봤더니 뭐라 그랬냐면 한 라인이 없어서 미사일 발사가 기술적 단계를 실험한 건지 진짜 무력시위를 통해서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잘 모르겠으면 진용환 교수한테 와서 물어보든지. 뭐 저도 그까지 다 알긴 어렵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5월 14일부터 지난 그 6월 초까지의 미사일 실험 과정들을 보면 똑같은 미사일을 발사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거리부터 단거리, 그다음에 뭐 지대함, 순항 미사일, 요격 미사일, 전략 그 정밀 유도 미사일 다 여러 가지 미사일을 다 실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정거리별로 실험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그 사정거리는 길지 않더라도 뭐 정밀하고 요격하고 그다음에 함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미사일들을 실험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그럼 기술적 진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거로 보인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 5월 29일 날 실험한 것인가요? 5월 28일 아마 일요일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지대함 미사일로 보여지는 미사일이 스커드 계열로 보여지는데 사거리로 보면 450km를 그 겨냥해서 쐈는데 오차 범위가 7m밖에 안 났다고 주장하거든요. 북한 주장이죠. 네, 그게 영상으로 공개가 되는데 컴퓨터 모니터에 미사일이 날아가는 궤도와 목표 궤도가 나중에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 450.007km로 정확히 숫자가 나오는 게 이제 그 보여집니다. 그걸 이제 홍보를 했는데 매우 정밀한 그런 미사일들을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북한이 대외적으로도 과시하고 본인들도 그걸 실험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차 범위가 7m가 난 거네요, 그럼? 7m라 그러면 거의 그 카메라를 찍고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 수준의 오차 범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450.007이니까 이 007 작전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쏘는데 7m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니까. 이야, 그럼 비 오네 집었었는데 비 옆쪽에 떨어진 거야. 그런 거죠. 그런 셈이네. 오, 살벌해. 우리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크루즈 미사일은 뭐 북한하고 막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 막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김정은의 집무실 창문을 향해서 맞출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한 데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거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 일정이라든가 국제사회 일정에 맞춰서 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 보면은 무슨 뭐 문재인을 실험하기 위해서 쐈다. 뭐 또는 뭐 국제사회에서 중국에서 무슨 1대1로 포럼이 있으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쐈다. 뭘 하기 위해서 쐈다. 막 이런 식으로 주변의 정치 일정 상황에 맞춰서 북한이 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결과적으로 그런 거지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실제로 북한이 왜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한 것들을 쭉 봤더니요. 북한이 안 한 해가 없어요. 안 한 달이 없어요. 북한 문제 어떻게 하죠? 완전히 교착 상태에 있고 저는 정권 바뀌면 후다닥 다 할 줄 알았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져요? 그러니까 사드에 가려지고 트럼프에 가려지고 하면서 북한 문제가 진짜 눈에 띄질 않더라고요. 교수님이 좀 눈에 띄게 좀 해주시죠. 저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고민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이 어떤 거였냐면 최근 한 2, 3년 동안 북한이 요구해왔던 남북관계 어떤 모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식량난에 빠졌을 때 우리가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2015년에 북한이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인도적 지원보다는 앞으로는 개발 협력을 하자.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했었어요. 2015년에? 2015년 초에. 야, 그건 내 주장은 비슷한데 종북 좌빨인가? 우리 측의 민간단체와의 심양 회의에서 이제 이미 당시 북한 민화협이 인도적 지원은 이제 필요 없다, 사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당에 가서 얘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먹고 살만 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근근이라도 어떻게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한다는 게 오히려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예. 그런 걸 당해 가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개발 협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고 여러 차례 저도 강조한 바가 있었는데 야, 의미심장한. 근데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접촉 승인이 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개발 협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눈에 안 띄고요. 대체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있었습니다. 이건 뭐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관계를 개선하는데 작은 어떤 일부터 시작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는 있으나 그러나 북한이 봤을 때는 자신들의 요구하고 다르고요. 예. 요걸 또 다르게 또 표현하면 북한이 새 정부하고는 어떤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규모의 일들을 하고 싶은 것인데 가장 중요한 남북의 합의 6.15와 14선언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명 없이 바로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자라고 이제 손을 내밀었을 때 북한으로서는 매우 난감해하는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도 비쳤습니다. 지난 6월 6일 노동신문도 그렇고 6월 8일 그 우리 민족끼리 그 기사도 그렇고 그 통일의 대강은 6.15와 14다. 그거에 대해 당신들 입장을 분명히 해라. 이걸 분명히 해라. 계승할 이런 것이 거냐 말 중요하다. 거냐. 네, 그리고요. 이건 근데 또 문재인 대통령은 계승하는 게 기본 원칙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의 당연하지만 보수라고 하는 이 수구 세력